네, 안녕하세요. 여성의당 참전위원장 김은주입니다. 이수정 교수님과의 성범죄 관련 핀셋 토크쇼, 여성의당에 묻고 이수정 박사가 답한다 라는 제목의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에 근무하는 이수정 교수입니다. 여성의당에서 지금 이제 여성 대상 폭력범죄와 연관된 정책을 자문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여성의당 당원은 아니고요. 예, 여성과 관련된 모든 이제 폭력에 대응하는 정책을 입안할 때 저의 작은 노력이라도 보태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정 박사님. 토크쇼를 통해서 나온 좋은 정책과 제안들은 저희 여성의당이 21대 총선 공약과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제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사위에 회부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이미 경찰청과 국회에서 각각의 대안 내지는 대책들을 지금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이제 좀 짚어가면서 과연 여성의당에서 법제도 개혁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되는지 지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교수님, 먼저 이 신고제도와 관련돼서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 대부분 이제 피해자가 결국에는 본인이 피해를 당한 증거물을 모두 획득을 해가지고 고소를 해야 그래야 이제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일부 정부 기관에서 신고를 대행을 해주는, 그런데 필요한 증거물을 대행을 해주는 그런 이제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 사실은 뭐 충분하다고 보기가 어렵고 신고 절차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다. 피해자의 이제 어떤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개선을 해달라. 이게 이제 가장 중대한 이제 청원의 내용인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이제 형사사법기관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외국의 경우에는 엄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엄벌제도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 일종의 함정 수사를 한정적으로 이제 허용하는 이런 것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의 함정 수사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 취지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을 일단은 보호를 해야 되니까 처벌의 대상이 일단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성매매 방지법이 있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도 이제 이렇게 뭐 음란물을 자체 협박을 받아서 자체 제작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성매매에 노출이 되면은 그러면 그들도 보호 관찰 대상 청소년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그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잘 신고가 안 되니까 경찰에서 함정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성매수남을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동영상 등을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너랑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을 유인을 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전에 성매매를 했던 남성 성매수남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처벌하고 그 매수남들도 처벌하고 아이들은 소년 이제 보호관찰을 받게 되거나 소년원을 가게 되고 성매수남들은 기껏해야 벌금형을 주게 되고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누구의 성보호가 필요하냐? 사실은 아이들의 성보호가 필요한데 아이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함정수사가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함정수사를 함에 있어서 범의 유발형이면 불법이에요.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범의를 유발하면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12살 먹은 가출 청소년입니다가 성매매의 범의를 유발하는 텍스트냐고요. 전혀 아니죠. 그냥 12살 먹은 가출을 했다라는 건데 거기다가 내가 오늘 밤에 뭐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의 유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에요. 외국의 경우에는 아이들도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예컨대 처벌을 받아야 되는 대상만 아이들을 가장하여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어떠한 아이들도 그 수사 절차에 개입되지 않아요. 성인 경찰이 아이들 인양 속여가지고 성인 성매수남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것도 함정 수사 방법이라면 경찰청이나 수사를 하는 담당자들이
수사 방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제도 개선은 확실히 돼야 되고요. 절차도 다 개선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담팀을 구축을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취지였던 것 같은데 전담팀은 2018년도에 이미 구축이 돼 있습니다. 경찰청에. 근데 문제는 그 이제 사이버 수사팀이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이 이제 생겼다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그 팀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활동할 수 있게 숟가락과 젓가락을 줘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함정수사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현실적으로 전담팀이 있어봤자 현재로서는 수사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정말 자기 증거물을 다 모아가지고 고소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팀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직무 무슨 규칙 같은 것들이 생겨야지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N번방은 사실은 독일 텔레그램이라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 유저들이 전부 한국 사람입니다. 가해자도 한국 사람이고 피해자도 한국 사람이고 독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 공조라는 건 사실은 좀 쉽게 설득되기가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함정 수사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경찰이 아이들을 가장하여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누가 그런 유인을 하는지를 찾아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입법을 해서 아동 유인을 하는 그 텍스트도 처벌을 하고 그리고는 쫓아나가서 뭐 가해자들도 검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법의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뭐 텔레그램에 계속 호소를 하면 독일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독일 정부가 법무부가 꼭 처벌을 의지를 불태워야 되는 이유가 대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주문하는 것과 현실의 괴리입니다. 사실 국내에서 입법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해서 뭐 양형 기준을 올려라. 이미 양형 기준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양형 기준이 올라가 있을 때 양형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에는 아이들을 유인하는 아동 청소년을 성매매나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적절한 성적인 접촉으로 유인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미법 국가에서는 그게 바로 아동 유인 행위로 처벌 대상한 텍스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습적으로 아동을 접촉을 목적으로 유인을 하면 예컨대 글을 한 번 올리면 1회, 두 번 올리면 2회. 그래서 상습범은 징역을 보내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이제 예비 행위를 불법으로 만들 수 있는 입법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돼 있고 이게 이제 온라인상의 아동 유인 방지를 위한 아동 유인 범죄뿐만 아니라 이런 예비적인 행위에서 여성의 죽음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요인은 바로 파트너 바이올런스에 의한 인명 손실이에요. 대부분 죽이기 전에 계획을 해서 스토킹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킹을 범죄화를 하면 인명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여자 살인 피해 사건의 3분의 1은 대부분 스토킹의 기간이 있어요. 요새는 CCTV가 있으니까 다 확인이 되잖아요. 지금 국회에서는 스토킹 방지법도 지금 논의만 하고 입법이 안 되고 아동유인 방지법도 그 전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사대학이 나오던 그 박근혜 시절에 이제 보수당에서 입법을 하겠노라고 논의가 된 적은 있으나 그게 입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건 진보건 이런 종류의 여성 안전과 연관된 법률이 입법 논의를 할 때 언제든 저는 가서 이제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한 번도 입법에 성공한 적이 없어요. 우선순위에서 기존의 정당들은 밀리는 겁니다. 그런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왜냐하면 입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도와드리기로 한 겁니다. 아주 성폭력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범죄라고 생각해요. 친권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런데 파트너 바이올런스는 우리나라에서는 범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의사 불벌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뭐 흥미로운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걸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합시다. 혼인신고 안 된 사람들은 가정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폭력 방지법이라는 게 새로 생기지 않으면은 가정폭력 특례법으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보호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그나마도 이제 가정폭력으로 혼인신고 된 사람들이 1366에 신고한 건수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이거 2017년 기준입니다. 18만 326건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법원으로 가가지고 처벌받은 게 얼마나 되는지 봅시다. 255건. 자, 사법기관이 개입한 거 255건이에요. 재판이라도 간 게. 그러면
18만 건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렇죠. 18만 건. 예.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변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올드한 가치관에 의해서 애당초에 입법이 되다 보니까 뭐 여성의 생명권을 보호하기보다는 가정의 보호를 위해서 예컨대 상담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해서 전부 면죄부를 주고 가해자를 전부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가정폭력 특례법입니다. 형사사건을 일단 처리를 하고 외국의 경우에는 패밀리 코트가 있어서 일단은 형사사건이 됐다가 그나마 서로 간에 합의가 되면 보호 처분을 해줘가지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다운을 시키는 게 일반적이지 우리나라처럼 애당초에 갈 길이 두 길입니다. 검찰이 가정폭력 특례법을 적용하면 가정을 보호하겠다는 법으로 가는 거고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법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검찰이 심하다 그러면은 형법을 적용합니다. 형법을 적용하면 더 이상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통계가 안 잡혀요. 그럼 뭘로 잡히냐? 폭행죄나 상해죄로 잡힙니다. 그리고는 그나마 여자가 맞아 죽으면은 살인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치사가 적용돼요. 그러면 형법에 이제 치사 사건으로 다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서 도대체 1년에 몇 명의 배우자가 파트너가 남자에 의해 가지고 맞아 죽는지에 대한 통계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유엔에다가 매년 통계 보고를 해야 되는데 파트너 바이런스 통계를 공식적으로 정확한 통계를 보고하지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놀라운 일이죠. 이제 의제강간 연령은 왜 우리가 문제가 되느냐?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성매매는 대부분 동의가 있다 이렇게 같이 전제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린 아이들이 채팅을 하다가 모르는 아저씨를 쫓아나가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정말 아이들이 너는 성폭력 피해를 당할 것이다라고 이미 알려주고 일어나는 일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발달 심리학자들이 이제 아이들의 추론 능력을 보니까 결국에는 15살은 돼야 예를 들자면 오늘 밤에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임신할 수도 있고 임신하면 출산을 할 수도 있고 낙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성병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고도의 추론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라는 건 고도의 추론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외국의 경우에는 만 14세, 만 15세, 만 16세 일반적으로는 만 15세나 16세를 의제강간의 커트라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는 돼야 발달 심리학적으로 아이들의 인지 능력이 추론 능력까지 발달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12세까지만 아이들의 성보호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의제강간 연령이 낮은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나라는 의제강간 연령의 적합성을 해방 이후에 별로 논의한 적이 없이 이제 형법을 도입할 때 일본법을 도입한 거예요. 번역해서. 그러다 보니까 형법의 기본 의제강간 연령은 13세 미만으로 돼 있는 게 오늘날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생명권과 연관된 문제고 이 생명권과 연관된 문제는 사실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을 해줄 정당이면 무슨 정당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뭐 보수 정당이면 어떻고 진보 정당이면 어떻습니까? 라는 생각이 바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의 당이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기성정당 내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런 어떤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 의지를 전면화하고 1년 365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보고자 뜻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모여서 여성의 당을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 보면은 이제 연령대들이 굉장히 높으시고요. 많은 분들이 또 남성분들이시고 하시다 보니까 뭐 젊은 남성들을 대변해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성들을 대변해주기는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구성원이 좀 교체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같이 늙은 사람이 국회를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가야 되니까요. 지금의 20대, 30대가 안고 있는 절박한 문제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관점도 다르고 경험이 다르니까 달라졌는데 그걸 인지하지 않고 오늘 이제 이수정 교수님과의 나눈 이 대화 속에서 상당히 많은 정책적 의제와 문제의식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담아서 저희가 21대 국회에 여성의 당의 이름으로 공약과 정책의 이름으로 제안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만
저희 여성의당에게 기대하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서 제발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 떠들어온 저의 정말 안타까움이 뭐라도 돼서 뭐 성과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여성의당 21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바로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 관련 의제 영역 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이수정 교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수정 교수님의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대안들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걸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